안녕하세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30대 후반 경찰관입니다. 단순한 직업 의식만으로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의식을 뛰어넘은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 어린 시절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저를 가졌다는 걸 알자마자 도망가셨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모를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갈 만큼 눈치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눈치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 어머니가 외가댁에 가지 않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외가가 20살의 미혼모가 된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정말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도 없었어요. 한창 놀러 다닐 나이에 당장 살 길을 찾아 입에 풀칠하기 바빴으니 친구들과 대화가 통할 리 만무했고 청춘을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머니도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 나이가 되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어머니는 끝까지 외로우셨어요. 하늘도 야속하죠. 어머니는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저를 키우다 홀로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믿기조차 어려운 이유 때문에요.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살았습니다. 높디 높게 지어진 새 아파트 근처의 판잣집 같은 곳에서 살았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까지는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낡은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런 집이요. 불행의 시작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부터였어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뒷산이 깎여나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천장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졌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오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물이 새는 천장 아래에 대야를 두고 그 주변에 걸레를 둘러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자려고 했지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죠. 그날따라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에 든 걸 보면요. 제 잠을 깨운 건 우드득 우드득 하는 소름 돋는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니 제가 자던 곳 바로 옆에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드득 소리가 났고 몸을 일으키자마자 금간 벽이 부서지면서 그 안으로 흙이 쏟아졌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 때문에 멍하니 쏟아지는 흙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는 흙 때문에 벽의 대부분이 부서지고 흙에 제 몸이 밀려나갈 정도가 되자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일어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처음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려버린 문을 바라만 보면서 차마 도망치지 못했을 때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팔 하나가 문 안쪽으로 쑥 들어왔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꺼내려 낑낑거리셨지만 가능할 리가 없었죠. 마른 체형의 어머니가 쏟아지는 흙을 어떻게 거슬러 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엄마들은 자식이 위험에 빠졌을 때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데 그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흙을 파헤치고 저를 겨우 꺼내 밖으로 나왔을 때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뿐이지 저와 어머니의 몸은 흙 안에 파묻혀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무너진 집이 흙 속에 파묻힌 저와 어머니 쪽으로 밀려오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이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이었어요. 흙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뼈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더 늦기 전에 흙더미에서 꺼내진 게 다행이라고 했죠. 저를 구해준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뒷산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가 저와 어머니를 발견한 거였죠. 어머니는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시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죠. 어머니의 나이 겨우 28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친 이유는 꼽기가 어려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친 이유가 여러 가지인 거죠. 허리를 삐끗한 거일 수도, 어딘가에 부딪힌 거일 수도, 저와 흙더미를 하반신 위에 얹은 상태로 쓸려 나갔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머니는 단 한 걸음도 쉽게 걸을 수 없게 되었어요. 어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게 제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가서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날 꺼낼 일도 없었을 텐데, 나 때문에 엄마가 다쳐서 미안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엉엉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제게 되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못해서 어쩌지? 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프면서도 아프다는 티도 못 내고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몸으로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셨지만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하는 어머니가 일을 하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보상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난 건 집 옆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뒷산을 깎아냈는데 그 과정에서 토양이 불안해졌고 비가 내리면서 불안했던 토양이 쓸려 내려간 거였죠. 아파트 쪽에 산을 깎았으면 아파트에도 피해가 가야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뒤쪽 주차장 근방에 흙이 쓸려 내려와 차 몇 대가 폐차된 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 아파트의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가져가도 이길 수 있을 거란 승산도 없었죠. 즉, 아파트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산사태가 난 거면 피해가 나도 우리가 나야지. 왜 그쪽 집에 피해가 납니까? 운 없어서 그리 된 거 우리 탓하지 마세요. 가난한 게 벼슬도 아니고 말이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던 노릇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일어나 제 밥이라도 차려줄 수 있으셨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벅차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외가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라도 보살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외가는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없다 생각한 자식이 어떻게 됐을지 내 알게 뭐냐? 잊고 산 자식의 자식까지 키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단칼에 거절한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 온 거였으니 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당시 제 기준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으니 4년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마른 편이셨어요. 먹는 것에 비해 활동량이 많았으니 살이 찔 겨를이 없었죠. 문제는 어머니가
단순히 마르기만 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으니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름시름 앓았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을 하던 저의 어머니는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뒤 아들 하나만 보고 젊음을 바쳤던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 3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가족 하나 없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착잡했습니다. 고작 12살짜리 아이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제게 손 내밀어준 사람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보육원에서 하루하루를 때우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체 누구인가 싶어서 나가보니 어머니와 저를 구해준 경찰관이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해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아저씨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미묘했습니다. 안타까움, 미안함,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선물을 한가득 가지고 찾아온 경찰관 아저씨는 제게 선물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저씨가 여기 와 있지? 아저씨는 모든 선물을 건네주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저와 함께 바라보다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니? 네,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는 입을 꼭 다문 채 한참을 앉아있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릴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저를 찾아와줬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보육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함께 지내던 애들 대부분이 그랬듯이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아저씨는 제가 있는 보육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것까지 챙겨서요. 보육원의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그런 아저씨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경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단한 일인가요 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일은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말이죠. 아저씨 덕분에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아저씨의 방문은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잃은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아저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지. 왜? 네가 소개해 주려고? 아저씨의 농담은 제게 꽤나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건네고 장난을 치며 낄낄거리는 게 그리웠었는지 아니면 내심 바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아저씨는 나이도 많잖아요. 아저씨는 야, 내가 너네한테는 아저씨지. 아직 젊어. 응?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면서 거짓말하기는. 아저씨는 제 말을 웃고 넘겼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어린 나이였거든요. 겨우 20대 중후반이었을 거예요. 경찰이 되자마자 저와 어머니를 구했으니까요. 아직 청춘이었던 겁니다. 아저씨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닥달하듯 물었던 건 저에게 가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저씨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저처럼 되지 말고 꼭 가족을 꾸려서 행복하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얌마, 네가 걱정할 거 없어. 아저씨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아저씨는 정말로 알아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한 번 오면 언제 올 건지 꼭 약속을 정하고 갔기 때문에 아저씨가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의 차가 멈춰서는 게 보였고 팔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저씨도 반갑게 손을 흔드셨죠. 그리고 아저씨 옆에 있던 사람도 함께 손을 흔드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와 그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죠. 아주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서 어머니만큼 예쁜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저씨는 결혼을 하려는 여자분과 함께 오신 거였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성혁이구나. 두 분은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저 두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찾아오며 인연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보육원 봉사를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봉사를 오셨던 분도 아니고요. 남편을 따라오게 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모두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그 덕에 보육원의 많은 여자 아이들이 꿈이 간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점차 쌓여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까지 두 분은 아이를 갖지 못하셨습니다. 어린 저에게 자세한 사정을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두 분이 자녀를 원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두 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죠.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다는 두 분의 소식을 듣고 제 일처럼 기뻐했어요. 두 분이 소식을 전해주고 가신 날 밤, 저는 뒤숭숭한 마음이 들어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끄럽고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10살에 보육원에 맡겨지고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16살이 될 때까지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던 저는 제가 이 생활에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 잠을 자려 하는데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든 생각은 이제 아이가 생겨서 날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였죠. 중학교 3학년 16살짜리 아이가 하는 생각이라기엔 너무 유치할 수 있지만 그땐 그랬어요. 10살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생각이 그제야 든 거죠. 아이를 낳으면 날 찾아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은 그래, 어차피 가족도 아니고 남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게 이상한 거야. 로. 그런데 왜 나한테 잘해줬던 거지? 내가 불쌍해서인가? 로 넘어갔죠. 생각이 깊어질수록 우울감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두 분을 거부했어요. 그 생각 끝에 두 분은 저에게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저씨는 며칠 동안 계속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보육 원장님의 설득으로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데 그래도 얼굴은 뵈야지 않겠니? 이유도 없이 계속 피하기만 하면 널 오해할 거야. 너도 오해하게 될 거고.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저씨를 배웠죠. 아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대하셨지만 제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시작으로 이후의 이야기는 생생히 기억납니다. 앞으로 안 오셔도 돼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저 보러 안 오셔도 된다고요. 솔직히 저한테 잘해줄 이유 없잖아요. 아니 성혁아, 아저씨가 정말 당황스러워서 그래. 갑자기 안 와도 된다니. 그리고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건 뭐야? 누가 너한테 이상한 말이라도 했어? 아저씨가 정말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그게 제 눈에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저씨는 저랑 남인데 누가 남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아저씨는 가족 있잖아요. 아줌마도 있고 이제 뱃속에 아기도 생겼고 그럼 나한테 올 이유가 없는데. 아저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무 말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는지 마음에만 품어두었던 이야기를
줄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도대체 왜 저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불쌍했어요? 그런 거면 더더욱 오지 마요. 절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만날 생각 없어요, 저도. 씩씩거리며 말을 마치고 나니 단호한 아저씨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저씨는 저를 왜 찾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불쌍해서 왔다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적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 그럼 왜 온 건데요? 저를 구해주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더 불쌍하게 살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는 처음 듣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혁,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널 찾았던 첫 번째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었어.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당황했습니다. 네? 책임감이요? 너도 이제 마냥 어린아이는 아니니까 말해도 괜찮겠지. 성혁아, 아저씨는 경찰이야. 그렇지? 네. 그리고 너와 내 어머니는 내가 처음으로 구한 사람들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그래서 너와 네 어머니를 구해냈을 때 경찰로서 자부심도 느꼈고 기쁘기도 했어. 이 말을 뱉은 아저씨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걱정될 정도였죠. 그런데 네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을 때, 네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느꼈던 자부심과 기쁨은 사라졌어. 아니, 아저씨가 왜요? 아저씨는 구해준 거잖아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저는 거기서 죽었을 텐데. 그런데 성혁아, 아저씨가 조금만 일찍 너와 네 어머니를 발견했었다면? 아저씨는 꼭 울 것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저씨는 뒷말을 흐렸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네 어머니가 크게 다칠 일도 없었을 거고 그 부상 때문에 내가 네 어머니와 떨어질 일도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고아가 된 데는 내 탓도 있다. 였죠. 아저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처음 구한 두 사람의 미래가 오히려 암담해지는 걸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아저씨가 말한 책임감은 죄책감이었던 거죠. 아저씨가 하는 말에 숨은 뜻을 안 저는 미안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곧장 말을 이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 그래서 너한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했지. 그런데 계속 그랬었던 건 아니란다. 네? 그게 아니라면 뭔데요? 나중엔 애정이었어. 애정이요? 글쎄, 이 감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네가 참 예뻐, 성혁아. 조카 같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그래. 그저 네가 좋은 어른이 되고 하고 싶은 걸 하길 바라는 거야. 왜,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글쎄, 아저씨도 그게 참 신기해. 이유 없이 저를 아낀다는 아저씨의 말에 마음속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손바닥 뒤집히듯 쉽게 뒤집힌 제 마음 덕에 저는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주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왔고 아주머니가 예쁜 딸을 낳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아이는 두 분을 꼭 닮아 아주 예뻤습니다. 두 분은 제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오빠가 생겼네 라며 장난치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계속 오빠와 동생을 강조하시는지 몰랐어요. 두 분의 딸인 민지가 두 돌이 됐을 때 두 분은 오랜만에 민지 없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지는요? 오늘은 너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민지는 두고 왔어. 무슨 일인데요? 저를 앉혀놓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던 두 분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성혁아, 이제 아줌마 아저씨랑 사는 건 어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어떠냐고. 제가 어떻게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아들이 되는 거지. 18살. 입양의 정의를 모를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입양을 떠올려 본 적조차 없었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자 아저씨는 다급하게 해명 같은 걸 하셨습니다. 네 나이가 18인데 너무 늦었다고도 생각했어.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입양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어. 성혁아, 너는 이미 우리에게 아들 같은 존재야. 내 배 아파 낳은 민지와 네가 다를 게 없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싫다 좋다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게도 두 분은 이미 가족이었는걸요. 그렇게 저는 두 분의 양자가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왜 이리 늦으신담? 오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성혁아 잠시만 기다리렴. 원장님이 연락하고 금방 올게. 입양서류 작성으로 만나기로 한 날 두 분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창문 밖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라면 나을 텐데 연락조차 닿지 않으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다리길 포기했고 언젠간 올 거라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며 절 위로해주던 원장님도 가만히 등만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어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다면 이렇게 기대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서 입양하고 싶어지지 않았다면 말을 해주지. 그러면 얼굴이라도 계속 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좋은 기억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아저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도움이 되어준 분이었으니까요. 고3이 되어 진로를 정확히 해야 했을 때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멋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경찰 덕에 목숨을 건진 저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되었어요.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저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 내일 따지지도 않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작은 일일지라도 제 힘으로 해결하면서 경찰로서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게 고맙다며 인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죠. 그날은 발을 헛디뎌 다리가 다친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 날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넘어지신 탓에 꼼짝없이 앉아 누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계시던 분이었죠. 서둘러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가려는데 돌아가실 방법이 있나 여쭤보니 자식들이 다 먼 지역에서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처치가 끝날 때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뭘 또 그래. 늙은이가 염치라도 있어야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극구 사양하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댁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에서는 두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 말이야. 경찰 양반이 안 도와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집에 다다를수록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른 세기로 해도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였어요. 여기, 여기야, 경찰 양반. 길에 집 하나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안쪽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내려서 걸어가시면 큰일 나세요. 아이고, 참. 이 빗길을 뚫고 어떻게 가려고. 집이 안쪽에 있어서 차로 나오기는 힘들 텐데. 저는 할머니를 애써 안심시켜드리고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졌지만 할머니를 잘 모셔다 드렸고 다시 차를 돌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을 그때 어디선가 섬찟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때리는 빗소리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소름 돋는 소리에 조심스레 백미러를 확인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흙이 쓸려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고 저는 곧장 차를 돌려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좁았고 비가 거셌기 때문에 섣불리 차를 운전하긴 힘들겠더군요. 1초의 고민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연신 닦아내며 흙이 무너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흙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죠. 제가 달려가는 사이 무너진 흙이 집에 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죠. 튼튼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집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중이었습니다. 집 지붕 한쪽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죠. 현관문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문은 무엇에 막힌 건지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집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아, 할머니! 할머니! 악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현관문 옆에 유리를 깼습니다. 거침없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집이 흔들리고 있었고 창문과 뒷문 사이로 흙이 흘러들어왔으며 집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흔들리는 집, 귀를 때리는 공포스러운 소리, 어두컴컴한 집 안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공포를 견뎌야만 하는 그 마음. 이 집안에 홀로 있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했죠. 달려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더니 한 아이가 귀를 막은 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죠. 들어왔던 창문을 보았는데 그것도 이미 반 이상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보이는 곳이라 무너진 지붕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혹시나 무너질까 조심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집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자칫 휩쓸리기라도 하면 저나 아이나 모두 위험해질 게 뻔했죠. 저에게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를 안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정말 기적처럼 비가 뚝 그쳤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양 비가 쏟아졌을 땐 언제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쳤죠.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 무섭도록 쏟아지던 흙도 잠잠해졌습니다. 이때다 싶어 서둘러 기울어진 지붕에서 내려왔고 조심스럽게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흙을 헤치며 걸어가는데 무언가가 종아리 부근을 툭 하고 치는 게 느껴졌어요. 꽤 묵직한 것이길래 위험한 것인가 싶어 조심히 꺼내들었습니다. 꺼내고 보니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살짝 보니 액자인 듯해서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전한 데까지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 온몸에 진이 빠졌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흙 범벅이 되어서 헉헉거리며 땅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그친 아이를 다독이면서요. 인적 드문 곳이라 신고가 늦어졌는지 제가 빠져나오고 나서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 아이도 있어! 구급차가 아이를 먼저 옮기는 사이 주워온 액자를 살펴보았어요. 흙으로 범벅된 유리를 닦아낸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구급대원들이 심각하게 당황할 정도로요. 제가 구해준 아이의 집에서 주운 액자는 아이의 가족 사진이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목숨을 살려줬던 한때 제 영웅이었던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산사태에서 날 구해준 은인의 딸을 산사태에서 구해내다니. 운명과 같은 일에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니 할머니 되시는 분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저는 아이의 병원 치료가 끝난 뒤 액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기억 안 나요. 응? 뭐가? 엄마 아빠 말이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 안 난다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죠. 초등 고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는 제 표정에서 이상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익숙한 건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심장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셨다니? 액자를 들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네, 제가 2살이 됐을 때 돌아가셨대요. 경찰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딸이라면 제 앞에 있는 아이는 민지가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병실 침대에도 최민지라는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민지가 2살 때 돌아가셨던 거라면 저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불의의 사고 때문이었다면 두 분을 조금이라도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물을 수는 없으니 저는 민지의 보호자를 기다렸습니다. 민지는 고모 손에서 크고 있더라고요. 민지가 잠에 들고 난 뒤에야 고모 되시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민지 고모님 되시죠? 고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저희 민지 구해주신 분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오빠랑 새언니 얼굴도 못 볼 뻔했어요. 그만 고마워하세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고모님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러세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고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혹시 민지가 깰까 싶어 오열하는 고모님을 다른 곳으로 모셨습니다. 한참을 울던 고모님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민지가 어떻게 됐으면 저도 못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왜 내 가족들만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산사태가 말이 되냐고. 뒤에 산이 있어서 운치 있다며 이사하겠다고 한 게 난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민지가 저리 됐으니 내가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휴지를 건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행이죠. 그런데 보셨죠? 집이 어떻게 됐는지.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민지가 거기에 깔려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도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저는 우물쭈물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민지 부모님은? 고모님은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오빠는 경찰이었는데 순직했어요. 순직?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경찰이 될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언젠간 아저씨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저씨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섣불리 찾아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모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순찰 중이었는데 어떤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걸 쫓다가 그만.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갔고 아저씨는 그 차를 잡기 위해 쫓아갔다고 합니다. 사고를 낸 차를 구석으로 몰아서 차를 멈추는 데 성공했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다가가던 그 순간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꺾어 다가오던 아저씨를 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췄다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큰 부상까지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경찰차가 막아놓은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면서 후진을 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예상하기로는
좁은 통로를 나갈 때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본인 차에 흠집이 크게 나니까 후진을 한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차는 반파 상태였습니다. 도주 중에 중앙선 가드를 많이 박은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엑셀을 세게 밟으면서 후진했기 때문에 차는 아저씨를 가로지르듯 지나갔습니다.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저씨를 두고 다시 한번 도주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치여서 돌아가신 거였죠. 함께 순찰 중이던 동료 경찰관이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동료 경찰관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민지 엄마, 그러니까 우리 새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았죠. 새언니는 오빠가 실려온 모습을 봤을 때 쓰러졌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오빠를 따라갔어요. 아니, 대체 그게 충격이 클 테니까. 둘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아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지도 있으니까. 민지를 봐서라도 살아 있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모님은 가슴에 피멍이 들듯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새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잘못한 건 그 가해자잖아요. 고모님은 눈을 번쩍 뜨며 토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놈이 죽일 놈이죠. 사람을 둘이나 죽여놓고 우리 가족들도 우리 민지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놈이 죽일 놈이죠. 그런데 그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집에 돈 좀 있다고 금방 풀려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씩씩거리던 고모님은 진정이 됐는지 조금은 풀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저희 민지 생명의 은인이신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그때가 생각나서 감정적이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산사태 때문에요. 고모님의 눈은 놀란 듯 커다래졌습니다. 네? 쏟아지는 흙 때문에 몸이 쓸려 나가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끄집어내셨고 무너지는 집을 보면서 어머니와 그대로 휩쓸려 갈 때 한 경찰분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경찰관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목숨은 건졌지만 어머니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으셨고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산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분명했지만 아무 힘없던 저와 어머니는 그 원인을 밝혀낼 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을 하니 잠시 목이 메었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천의 고아가 되어서 보육원에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구해줬던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분은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늘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분이 생겼을 땐 그분과 함께 오셨고, 아이가 생겼을 때는 아이와 함께 와주셨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최민지입니다. 고모님은 제가 말하는 최민지가 자신의 조카 최민지일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 아버지의 이름이 최성철입니다. 고모님은 떨리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그 경찰이 제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빠가 경찰관님을 살리고 경찰관님이 제 오빠의 딸을 살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모님은 허하며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아저씨는 훌륭한 경찰이셨어요. 저도 아저씨 덕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집을 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저씨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의 손에 살아나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손에 생명을 빚졌다면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지를 살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성철 아저씨예요. 고모님과 저는 이 기막힌 우연에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솔직히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원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두 분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고모님은 미안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셨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끝까지 두 분을 원망했다면 제가 경찰이 될 일도 없었겠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제가 민지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족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민지의 곁에서 민지가 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고모님은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민지라는 조카가 생겼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저를 민지 오빠라고 하셨었지만 30대가 다 되어가는 제가 어떻게 초등학생한테 오빠 소리를 듣겠어요. 민지의 졸업식에 가고 어린이날과 생일, 성년의 날을 챙기고 민지의 연애 상담도 도와주고 그렇게 민지와 삼촌 조카 사이로 지낸 지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저씨 아줌마와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된 지도 근 10년이 흘렀죠. 그 사이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민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죠. 민지는 부모님이 아닌 고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자기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되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까지도 보육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게 되고 끊긴 것만 같았던 인연도 간절히 바라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좋은 일로 이어진 인연은 아니었지만 한순간에 집을 잃고 어머니를 잃었던 제가 아저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갑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